공산주의는 신념의 파괴에 위해 세워진 신념입니다. 가는 곳마다 종교를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종교 행세를 하거나 사악한 광신 집단처럼 기능하기도 합니다. 어디 보도록 하죠. 공산주의에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경전도 있죠. 추종자와 광신도들과 계율과 규칙이 있고 당에 대한 신심을 요구하기도 하며 불신자들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광신 집단은 세속적 구원과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를 설파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디스토피아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공산주의의 불경한 교부는 누구일까요? 마르크스? 분명 그는 대중화시키고 교리를 다듬었죠. 하지만 그 기원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와 노엘 그라쿠스 바베프. 바베프는 화폐의 폐지를 믿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혁명적 공산주의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가 상상한 체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한 것을 강력한 정부가 소유한 공동 창고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재분배합니다. 프랑스 혁명 실패 후 바베프는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대항한 폭력혁명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바베프는 체포되어 1797년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공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필리포 보나르티였습니다. 필리포는 바베프의 사상에 기초해 무법자 동맹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비렐름 바이틀링이 있었습니다. 바베프의 사상을 받아들인 독일 출신 재단사로 자신이 갖고 있던 기독교적 종말론을 가미해 무법자 동맹이라는 명칭을 의인 동맹으로 바꿨습니다. 1700년대와 1800년대 유럽 전역 곳곳에서 여러 비밀 결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의인 동맹은 결국 블랑키 봉기 아래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1839년 블랑키 봉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인동맹은 이름을 다시 바꿔 이번엔 독일 노동자 교육회를 창설했습니다. 이때가 1840년이었습니다. 1847년 6월 회의에서 의인동맹은 공산주의 연락위원회 산하로 가입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1년 전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이듬해인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출판되어 하나같이 피해 굶주린 미래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경전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절정에 달해 만들어진 것이 1871년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 파리코민입니다. 파리코민은 불과 2달 만에 수만 명을 살해했고 파리의 예술문화 유물 4분의 1가량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둘 다 1700년대 후반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은 제국의 통치에 맞서 싸웠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상권 분립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민들이 싸웠던 것은 인간에 의해 조직된 정부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 안에서 자유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제국의 절대 통치를 사회주의 체제의 절대 통치로 대체했고 국가 광신 집단 아래 하나의 국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30만 명 이상을 죽인 부당한 유혈 참극으로 기억될 터였습니다. 바로 공포정치로 알려진 시기입니다. 바베프가 살아있던 당시 그는 당시 프랑스 혁명 결사였던 자코뱅파의 일원이었습니다. 자코뱅파에는 단두대와 공개 처형으로 악명 높은 막시밀리안 로베스피에르도 있었습니다. 자코뱅파가 권력을 장악하기 전 그들은 온건파인 지롱드와 급진파인 몽타야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급진파를 이끌었고 권력을 얻은 1793년 가장 먼저 그가 처형한 건 지롱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코뱅파의 급진파 중 한 명인 루이 앙투안 드 생지스트는 이를 정당화하며 자유의 적 마지막 한 명이 숨쉬는 한 어떤 번영도 기대할 수 없다. 반역자들뿐 아니라 중립적인 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이 독실한 사회주의 체제의 추종자가 아닌 이상 당신은 이단자로 낙인찍혀 광신도적 방식으로 살해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성 숭배라 불리는 국가 공인의 무신론적 종교에 의해 행해져 타의 기독교 운동의 일환으로 종교인들을 숙청했습니다. 또한 자코빙파는 용의자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누구든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유죄로 만드는 법으로 잘못된 사람들과 지폐를 갖거나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말이나 그래도 적용됩니다. 그 법만 갖고도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수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토피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회 전반은 혁명의 적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새로운 법 하나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적폐 하나가 생겼습니다. 유명한 스피가 G.K. 체스터튼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는 비정상적 폭정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정상인의 폭정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왕정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그들은 시민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운동에 동기를 제공했던 건 자연숭배와 영지주의에 깊은 뿌리를 둔 새로운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믿음 위에 이성을, 하나님 위에 인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열망보다 속박당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믿는 그들의 모습은 공산주의가 이후 받아들이게 될 유물론적 이데올로기에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우선하기만 한다면 어떤 범죄나 제약을 포함해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어떤 것이든 옳다는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서명할 때 그들은 국민들을 위한 체제를 만들도록 위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체제는 국민들을 파괴합니다. 문락을 거듭할 때마다 공산주의는 금세 되살아납니다. 다른 가면을 쓰고 이름을 바꾸고 다시금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공공선이라는 미명하의 말입니다. 평화, 번영, 행복을 향한 열망. 이 모든 것은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선을 향한 열망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이 만든 지상낙원을 약속하겠다고 선전합니다. 대신 그것이 가져온 건 생지옥이었습니다. (1994년) 하버드 대학에서 펴낸 공산주의 백서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더욱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 숫자는 훨씬 크게 올라갑니다. 공산주의가 권력을 얻은 모든 국가마다 권위주의와 사망이 뒤따랐습니다. 탐사 전문 기자로서 저는 그 이유가 알고 싶었습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투쟁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도덕을 폐지한다.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발전은 투쟁의 결과로 일어나며 생명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절대 이념입니다. 만약 인간의 존재가 물질로 전락한다면 공산주의 교리하에서 생명은 이른바 공공선을 위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선에 대한 공산당의 정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보편적 선의 개념과는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인이라면 대부분 기근, 고통, 대학살이 나쁜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리더들은 그것들을 소위 공공선을 위한 성공으로 나아가 필요한 일로 프레이밍합니다. 레닌이 정권을 잡았던 1917년 정권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수만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집단으로 고문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레닌의 전략은 법적 내지 물리적 수단을 통해 그들의 절대 권력에 수동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도전이나 저항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유재산 금지로 러시아 전역의 소작농들은 자신들의 식량과 농기구와 농자마저도 몰수당했고 농경이 불가능해져 생긴 인공의 기근은 1921년과 1922년 러시아를 덮쳐 대략 500만에서 1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혜택을 받을 줄 알았던 농민들은 오히려 그 치하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흑서에 따르면 레닌은 기근이 수많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기근이 러시아 황제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파괴하리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레닌이 사망한 1924년에 뒤이어 스탈린의 29년간 통치는 러시아를 더욱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기근과 숙청이 일어날 터였습니다. 2003년 11월 발간된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700만에서 1천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5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닌과 마찬가지로 스탈린 역시 기근을 성공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6천만에서 6,600만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치하에서 사망은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1958년에 시작된 대약진 운동은 4년 만에 4,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또 한 번의 인공기근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 정권 하에서 역사학자들은 생존에 절박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야만적인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죽음을 강요받거나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도덕률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녔던 도덕률을 어기고 나면 죄책감, 자기 혐오, 그리고 개인을 심리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사람들은 스스로 되뇌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도덕이란 상대적인 거라고, 모든 것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공산주의 세계관이 옳다고 말입니다. 계속되는 공개 처형과 고통과 정신적 외상과 광기는 사람들을 너무나 큰 공포와 충격과 냉담함과 망연자실함으로 이끄는 나머지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똑바로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핵심 목표는 기존의 도덕성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공산주의는 전통적인 도덕률을 자신들의 윤리강령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윤리의 부재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강령은 기본적인 인간성 대신 당에 대한 복종만을 요구합니다. 당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모든 것은 잘못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하에서 도덕, 신앙, 전통은 파괴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의 도움만 된다면 기근도, 투쟁도, 폭력도 옳은 일이 됩니다. 1960년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부모를 구타하게 했고 교사, 지주, 지식인들은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홍위병들로부터 사냥당하거나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은 5천만에서 7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망자 수는 완전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베트남에서 100만 명,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 아프리카에서 170만 명, 아프가니스탄에서 150만 명, 동유럽에서 100만 명, 라틴 아메리카에서 15만 명, 그리고 공산주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공산주의는 고통 없는 세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는 정확히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비극적인 사례는 선한 의도로 포장된 길일까요? 아니면 시작부터 악한 의도였을까요? 공산주의의 시조가 되기 이전 칼 마르크스는 초기에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절망자의 기도라는 초기 시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이제 나에게는 복수밖에 남지 않았네. 복수라는 테마는 이어집니다. 그의 1839년작 희곡의 제목은 우라넴이었는데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을 거꾸로 발음하고 글자의 순서를 뒤집은 것으로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뿐 아니라 전 세계를 파멸시키고자 합니다. 1841년작 시 연주자에서는 마르크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라, 짙은 피로 물든 내 검을 당신의 영혼에 정확히 꽂아 넣으리니 신은 그 솜씨를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리라. 지옥과 같은 증기가 피어올라 내 내수를 채우니 내가 미쳐 심장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계속되리라. 이 검이 보이는가? 흑암의 왕자가 나에게 판 것이라. 나는 사탄과 계약을 맺었은즉 그가 음표를 그려놓고 장단을 맞추고 나는 경쾌하고 자유롭게 장송곡을 연주하노라. 마르크스는 죽음, 파괴, 복수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공산당 선언이 그런 것들을 완수할 체제를 만들게 될 것임은 당연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보다 높은 목적을 추구하는 인류의 열망을 이용했고 종교를 파괴하고 공산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사람들은 기계 안에 톱니바퀴처럼 하찮은 물질로 삭막한 집산주의 사회의 일꾼 내지 자산으로 전락합니다. 공산주의는 신념의 파괴 위에 세워진 신념이며 도덕의 파괴 위에 세워진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투쟁, 증오, 파괴 위에 세워진 막장에 다다른 이념입니다. 공산주의는 신념의 파괴 위에 세워진 신념입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종교를 파괴합니다. 공산주의의 불경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프랑스와 노예 브라쿠스 바베프. 프랑스 혁명. 부당한 유혈 사태로 기억되며 30만 명 이상이 살해당한 바로 공포정치로 알려진 시기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사람들은 구시대를 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전통과 신앙을 대체하고 근대 인류가 더 나은 것을 빚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사람들은 구시대를 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전통과 신앙을 대체하고 근대 인류가 더 나은 것을 빚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성이라는 내러티브는 공포정치의 시작에 이용됐습니다. 그로 인해 최소 40만 명이 단두대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유혈 사태와 파괴에 대한 집착은 유럽 전역에서 100년간의 혁명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1789년, 1830년, 1848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사회주의자들의 봉기는 나폴레옹 3세가 그 혼돈을 끝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1851년 12월이 돼서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한 후 그는 폭력, 혼돈, 프랑스 혁명의 중심이었던 이성 숭배 같은 운동을 강력히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활용했던 노조와 뉴스 매체 등의 조직들에 엄격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제재를 완화했던 1863년 프랑스의 노조들은 곧바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1차 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회의는 공산당 선언을 쓴 칼 마르크스에 의해 추진됐습니다. 이는 1867년 열린 마르크스의 제2차 인터내셔널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에는 그에 져서 자본론이 출판됐고 파리에서는 마르크스 추종자들에 의해 새로운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이전에도 공산주의 운동은 존재했지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건 마르크스였습니다. 마르크스 이전까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체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저서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가 경제학, 사회학계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회주의는 무능한 체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부르주아 계급이므로 논쟁의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로써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논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계급이란 꼬리표를 붙여 그들을 욕했습니다. 아울러 마르크스가 한 일은 바로 공산주의적 미래의 새로운 비전인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회였습니다. 마르크스는 부정의 부정이라는 이론을 활용했습니다. 당대 유럽의 형이상학 이론 중 하나인 헤겔의 변증법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더 진화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태는 우선 파괴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미지의 유토피아를 약속하며 그는 모든 현존하는 제도들의 파괴를 정당화했습니다. 도덕성, 가족, 종교, 경제, 정부 등이 전부 망라돼 있었습니다. 작가이자 전향한 혁명가인 데오토르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저서 악령에서 공산주의 운동의 동기를 특정지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모든 노력은 정부와 도덕성 전부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 오로지 우리만이 남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란 권력을 장악한 준비를 해온 이들이다. 마르크스 운동화에서 그는 유럽 전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파벌을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파괴를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이후 전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 내에서 제한을 완화했을 때 사회주의 일간지들은 온 거는 죽음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알리스테어 혼의 책 끔찍한 해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1848년 혁명과 비견할 만한 폭발을 향한 격정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 격정의 폭발은 1871년 파리 코민의 탄생이었다.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단체들, 자코뱅당과 블랑키주의자들은 파리를 점령하고 새로운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3월 18일에서 5월 28일까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고한 이들을 죽이고 교회들을 욕보이고 파리를 대표하는 예술과 건축물 대부분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1794년까지 이어진 프랑스 혁명의 탈기독교 운동에서 혁명가들은 가축들에게 사제복을 입히고 매춘부들을 교회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성당들을 훼손시키고 십자가들을 파괴하고 성직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1871년 파리 코민 치하에서 성직자들은 다시 박해받고 성당들은 또다시 파괴됐습니다. 코민의 지도부는 생피에르 성당에 범죄 슬로건이 담긴 포고문을 보냈습니다. 사제들은 도둑놈들이며 교회란 대중들이 도덕적으로 암살당하는 소굴이다. 이른바 억압적인 전통을 대체하려는 시도로 시작된 운동은 자신들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테러를 코민 리더들이 저지르면서 빠르게 몰락했습니다. 그들은 사유재산을 몰수했고 경쟁 일간지들을 검열했고 반란으로 의심되는 자들은 누구나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시대의 모든 상징들을 파괴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의 통치가 막을 내리고 있음이 명백해지자 그들은 뻔뻔하게도 파리에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문화재는 42m 높이의 방돔 기둥이었습니다. 5월 23일 정부군이 그들을 저지하고자 진입했을 때 코민의 리더들은 파리의 손이 닿는 대로 불을 질렀습니다. 수십 채의 역사적 건물들이 불길에 휩싸였고 그 불은 파리의 랜드마크들과 거주지구를 따라 번져갔습니다. 이제 왕가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졌다. 파리의 모든 기념물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코민 리더 베르제르가 남긴 말입니다. 최고재판소, 경시청을 비롯한 다른 유명 건물들도 폐허로 변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서고도 파괴됐습니다. 정부군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루브르 본관마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던 28점의 유대왕 석상을 훔쳐 참수했습니다. 성당 건물에도 방화가 있었지만 화재 진화를 도왔던 시민들의 덕분에 전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팔레 루아얄도 목숨을 건진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민 리더들은 5월 24일 스스로의 본부에 불을 놓았습니다. 자신들의 잔혹한 통치가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기 직전 호텔 드빌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1871년 파리 코민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프랑스에서 알을 깨고 나온 이념은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갈 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800년대 후반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의 폭동이 일어나 1920년 월스트리트 폭탄 테러로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르크스는 1871년 다음과 같은 팸플릿으로 프랑스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프랑스 내전은 평화도 휴전도 아닌 구파벌과 친파벌 간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점점 더 큰 규모로 거듭해서 일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거듭해서 일어났습니다. 1871년 파리 코민은 최초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파괴와 피를 향한 그들의 갈증은 이후 모든 체제로 이어질 터였습니다. 오늘날 미국 정치에는 극우와 극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빈번히 잘못 알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스펙트럼에서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왼쪽 끝에, 나치즘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끝에 위치하지만 이는 전부 공산주의에 대한 다른 해석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국가 집산주의, 계획경제, 계급투쟁이라는 신념을 공유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대부분이 현실이 됐습니다. 다가올 혁명에 대한 마르크스의 예측이 빗나가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들의 생계가 악화될 거라는 마르크스의 예측과는 달리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은 개선됐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실제로 일어난 곳은 이른바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불리던 영국과 독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에서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곳은 당시까지 여전히 농경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에 맞설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볼셰비키 혁명은 봉건제정 러시아 체제에 맞선 군과 지식인 계급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대개가 마르크스의 예측이 틀렸음을 입증했고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후 그들은 다른 변종들을 생각해냈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파시즘과 나치즘이었습니다. 블라드미르 레닌이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은 후 유럽의 가장 유명한 사회주의자 중 한 명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탈리아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솔리니가 1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교훈은 민족주의가 노동자 혁명에 대한 요구보다 더 인기를 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파시즘으로 수정했습니다. 파시는 도끼의 자루를 감싸 강화하는 한묶음의 막대기를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 집산주의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됐습니다. 레닌과 마찬가지로 무솔리니는 노동자들이 선천적으로 혁명가가 아니며 지식인 엘리트 계급에 의해 급진적 행동을 하도록 자극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리처드 파이프스에 져서 볼셰비키 체제하에 러시아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어떤 저명한 사회주의자도 베니토 무솔리니만큼 레닌과 닮은 이가 없다고 합니다. 레닌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탈리아 사회당에서 반수정주의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레닌과 마찬가지로 그는 노동자들이 선천적으로 혁명가가 아니며 지식인 엘리트 계급에 의해 급진적 행동을 하도록 자극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무솔리니에 뒤이어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 이념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그는 아리안주의라는 내러티브하에 인종 정치를 이용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분열된 독일인들을 단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틀러는 정체성 정치를 활용해 자신의 추종자들을 결집시켰습니다.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 디네슈 드수자는 미국의 자판에 나치의 뿌리를 폭로하는 저서 커다란 거짓말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치의 정책들은 25대 강령들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강령들입니다. 보편적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대기업과 신탁들의 국유화, 금융과 여신에 대한 정부의 통제, 대규모 지분을 작은 단위로 분할, 그와 같은 정책들입니다. 덧붙여 두수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 모두 사회주의를 파시즘과 나치즘의 핵심으로 인식한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내 혁명적 사회주의의 주역이었고 그것에 대한 충성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다. 히틀러의 당은 스스로를 국가 사회주의의 옹호자로 규정했다. 레닌이 군홍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지주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히틀러 역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자신의 국가 체제가 맞서 싸울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동안 다양한 체제 간에 일어난 갈등은 상반된 이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해석이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나치즘, 파시즘, 레니니즘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무관하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저마다의 전쟁에 패배했고 서로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테크의 노예의 길에 따르면 파시스트 혹은 국가사회주의와 구사회주의 정당 간의 갈등은 실제로 상당 부분 라이벌 사회주의 당파들 간에 일어날 예정이었던 갈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반파시스트는 역설적이게도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 모두를 옹호하며 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이념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은 함께 움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정부의 폭정 단계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무정부주의자들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 사회주의 폭정을 건너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윌리엄 가디는 무정부 공산주의의 창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개인적 무정부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한 개인이 자발적 공산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상하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은 도덕률과 계급제에 대한 내적 인식을 파괴함으로써 공산주의의 황량함을 성취합니다. 그를 통해 외부적 제도를 통해서보다 자신들 내부에서 도덕과 질서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무정부주의는 폭력 시위와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정부를 만드는 데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파시스트 조직은 자신들 주장대로 진짜 파시즘을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권력 장악을 위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베렌트 랑거의 반파시스트 행동 80년사는 2004년 해체된 독일 최대 반파시스트 조직 아우토노멘 안티파의 전 회원이 쓴 소책자입니다. 랑거에 따르면 조직의 기원은 소련의 통일전선, 국제공산주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1년 6월에서 7월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3차 세계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1922년 코민텔은 제4차 세계회의에서 반파시스트 조직은 단일의 이념적 기치하에서 독일 내 다양한 공산주의 및 노동자 정당들을 규합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소비에트 회의는 공산주의가 러시아 다음으로 독일을 차지할 것이라 봤는데 독일에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공산당인 독일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21년 당시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당의 당수가 돼 있었습니다. 1923년 8월 23일 러시아 공산당 정치국은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랑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모든 중역들이 독일에서 내란 폭동을 일으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KPD는 통일전선의 기치하에서 운동을 출범하면서 자신들의 반파시스트 무장 세력을 반파시스트 행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반파시스트 조직들이 여기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반파시스트 행동은 독일 내에 진짜 파시즘의 등장을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공산주의는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력혁명에 대한 찬양은 사람들을 겁먹게 했습니다. 중산층은 결코 공산주의를 찬성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이를 보며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공산당은 반파시스트 행동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누구든 파시스트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렇게 라이벌 정당, 특히 독일 사회민주당은 파시스트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반파시스트들이 가장 심하게 표적으로 삼은 단체는 사회민주당이었습니다. 결국 반파시스트 행동의 활동은 지나치게 과격해져 온건파 사회주의자들을 다른 편으로 밀어내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기존 정부의 위기 해결 실패에 실망한 사회민주당원들은 대신 나치에 합류했습니다. 반파시스트 행동을 통해 공산당은 독일 국민들을 세계를 휩쓸고 있던 사회주의 사상하에 있는 나치 체제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KPD가 실제로는 코민테른의 일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KPD는 이념적, 논리적으로 스탈린주의 정당이 됐습니다. 모스크바의 본부에 금전적으로 의존하면서 KPD의 당 지도부는 소비에트 기구의 지휘하에 놓였습니다. KPD의 리더들 다수가 이후 공산주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동독의 지도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악명이 높았던 국가안전부 슈타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파시스트는 혼란을 주장함으로써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게끔 휘두르는 무기로 사용됐습니다. 랑거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파시스트라는 꼬리표는 정치적 용어로 단순히 투쟁의 개념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반파시즘은 이념이라기보다는 전략에 가깝다. 작가이자 경제학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저서 계획된 혼돈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이 사회주의 독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 나치의 철학은 우리 시대 반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정신을 가장 순수하고 일관되게 드러내는 것이다. 나치의 경제 철학을 함축하고 있던 슬로건 사적 이익 위에 국가가 있다는 말은 미국의 유대 정책과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경제 관리를 위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불평등에 맞서 싸운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미제스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절대 다수의 중요한 이익을 해칠 뿐더러 생산과 분배의 공적 통제를 통해 이윤의 출현을 막는 것이 민중 정치의 신성한 의무임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 사회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실패한 나치즘, 파시즘과 결별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회주의자들 역시 권력을 얻기 위해 개입주의 정책, 불평등이라는 내러티브 등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혼돈과 폭력을 통해 기존의 사회 질서를 불안정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위기를 부채질하며 계급의 적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친 국민들이 새로운 체제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체제입니다.